자, 목차환기 마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투자 정책을 해서 부동산 역사, 지대 이론을 봤다가 부동산 특성을 보고 시장을 본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투자 예상 뭐 한다 했어요. 내가 투자를 하려는데 금융을 받고 마지막에 개발을 한다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정책이잖아. 정책이 있어가지고는 경제 지표, 경제를 먼저 보고 두 번째로 정책을 보고 마지막으로 좀 더 디테일한 감정평가를 한다 했죠. 여기에서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처음에 지대 이론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과거에는 농사 같은 거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농경지를 먼저 볼 겁니다. 농경지. 자, 농경지를 봤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해서 도시로 가게 돼요. 그리고 도시는 공법에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마지막 녹지가 있는데 녹지는 빼고 도심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보기로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농경지가 있고 도심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냥 기타적으로 좀 더 볼만한 소매 전품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대 이론은 이렇게 하면 끝이 나버려요. 과거가 이렇게 끝이 나버린다고. 자, 현재 특성으로 볼 거예요. 현재 특성. 우리 지금 현재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럼 부동산이라는 건 지금은 어떤 뜻으로 써요? 어떤 의의예요? 어떤 정의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라고 봤을 때 우리 공인 중개 사잖아. 공인 중개 사는 사자로 끝나는 전문직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따라갑니다. 법률을.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뜻은, 지금 부동산의 개념은 법에 규정된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법에 규정된. 그래서 법적 측면에서 개념을 먼저 보고, 그러면 법이 아니라 법적 외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법이 아니라 법 외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걸 보는 게 부동산 특성이에요. 있는 법 외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부동산 특성이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개념도 있고 법적 외적으로 보는 게 있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섞여가지고 세분하게 분류가 다 있어요. 종류들이.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분류로 알아볼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처음에 법적으로 봤다가 법적으로 개념을 봤다가 법 외적으로 특성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 둘이 합쳐진 여러 개의 분류를 보겠구나 이렇게 보고 넘기면 돼요. 그럼 마지막 시장 파트예요. 시장 파트. 시장 파트, 이 부동산에 있어서 시장 파트는 우리는 이제 어느 학파,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오랜 시간 쌓아온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봤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보나요?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공간,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밟고 있는 땅, 이런 건 전부 다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 부동산은 공간. 자, 그래서 처음에는 공간 시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 투자재, 경제재 이 하나로서 이 마치 투자 애들이 하는 것처럼 사이클이 왔다 갔다 버린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근데 주식이란지 채권이란지 이런 애들보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자체가 덩어리도 크고 거기다 좀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뭔가 조금 사이클이 있긴 한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사이클이 있긴 한데 뭔가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얘네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기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뭐가 왔다 갔다 버리는 사이클이 있구나. 그래서 시간의 시장으로 볼 거예요. 시간의 시장.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번에 국가에서 LH공사에서 무슨 사업 같은 걸 하는데 아니면 저기서 여기는 이번에 어떤 재건축 단지 같은 데서 무슨 뭐 재개발을 한대, 뭐 재건축을 한대, 이렇게 뭐래요? 이걸 정보라고 하잖아요. 정보. 이 말 들으면 이런 말 들으면 딱 거기 가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잖아요. 막. 그래서 마지막 시장은 정보 시장이에요. 정보 시장. 공간, 시간, 정보로 시장이 압축됐어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전체적인 있어가지고 두 번째 목차가 끝이 나요. 자, 다음 투자라고 볼게요. 투자. 투자라는 게 돈 번다죠. 돈 번다고. 근데 돈 번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 사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투자는 뭡니까?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 가지고 지금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 투자라는 거는 앞으로 내가 이게 돈이 먹을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내가 지금 당장에 확실한 소비를 희생시키는 거. 그걸 투자라고 하구나. 이걸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우리 투자할 때 어떻게 손익을 따지잖아요. 손익. 근데 손익을 따지는데 손이 손해를 보는 거고 이익을 보는 거잖아.
근데 웃긴 게 이 이익을 본다는 게 이익은 수익이고 위험은 곧 손해예요. 근데 웃긴 게 이놈들은 같이 따라가요. 같이 따라가. 수익이란 놈은 위험이랑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손해도 수익도 또 높고 수익이 낮을수록 위험도 낮아요. 그래서 수익과 위험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거야. 수익과 위험에 대해서. 근데 수익과 위험에 대해서 부동산 이렇게 수익과 위험을 봤는데 이 부동산 특성 자체가 덩어리도 크고 가격도 비싸고 하면 시간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오래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동산 같은 거 부동산 개발 같은 거 한다고 한들 진짜 빨라봤자 1년이에요. 정말 빨라야 돼. 정말 빨라야 돼. 그거 아니면 수십 년 걸린다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해준다는 거를 할인법이라고 해요. 할인법. 시간에 대한 고려 할인법이라고 하구나. 그 할인법이라는 걸 좀 더 이 패턴이 정형화돼 있어. 뭐 이런 형식이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주는데 그런 형식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런 형식 패턴에 맞춰가지고 좀 더 세분시킨 게 육회수라고 해. 육회수.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익을 보는데 수익이란 건 위험을 항상 따라다니구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시간에 대한 고려, 할인법을 해주고 그걸 좀 더 세분시킨 육개수가 있는데 나는 보니까 이 할인법이 뭐 좋아는 보이지만 복잡해. 좀 그거 말고 좀 직관적이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방식 알려줘. 그걸 비할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할인법이랑 비슷한 비율 분석, 비할인법, 비율 분석 이걸 볼 거예요. 비할인법, 비율 분석. 그리고 일기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현금 흐름이란 말 자체는 시간에 대한 고려를 좀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계산하기가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딱 1년치 이거 현금 흐름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볼 거예요. 자, 투자 파트에 있어가지고 수익이랑 위험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이라는 건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할인법이라는 걸 쓰고 할인법을 쓰는데 좀 더 세분적으로 육개수를 쓰거나 근데 난 그거 좀 복잡해서 모르겠어. 비할인을 쓰고 비율 분석을 쓰고 일기 현금 흐름을 보자 라고 하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끝나요. 자, 그리고 금융 파트는 금융 파트. 우리 돈 빌린다, 돈 빌린다고. 돈을 빌리는데 돈을 갖다가 빌리긴 빌리는데 돈을 가지고 온다는 표현을 써볼게. 돈을 가지고 오면 돈을 좀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뻥튀기를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누구한테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커져가지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주식 같은 거를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개의 방법을 분류라고 할 거예요. 분류. 그 방법을 이해를 하고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이 보통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 이자 장사를 이자 장사. 은행이 보통 사람들한테 원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금에서 이자를 더 갚아서 나한테 줘라는 식으로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자 장사를 이자 장사. 근데 기본적으로 은행도 이렇게 돈을 버는데 위험이 도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은행도 손해를 볼 수가 있나요? 은행도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제가 은행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가 은행 이자를 못 갚아버리면 이자는 못 갚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내가 원금까지 못 갚아버리면 내가 파산을 해가지고 채무 불량자가 돼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가 막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행 기준에서의 수익과 위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해를 하구나. 금융에서는 처음엔 이해를 하는데 돈을 가지고 오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의 수익과 위험을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커다란게 끝났어. 그럼 어떻게? 은행한테 돈을 빌리겠죠. 근데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걸 대출 규제라고 해. 대출 규제.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또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갚아 나가는 것도 종류가 있어. 그걸 원리금 방식이냐 원금 방식이냐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지. 갚아 나가는 걸 뭐라고 해요? 상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융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상환을 배울 거야. 상환. 처음에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원리금 방식이랑 원금 방식으로 상환을 해야 되구나.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 학계론에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 금융 관련된 회사들은 이 PF라는 놈이 있고 리츠라는 놈이 있고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PF는 말 그대로 뜻이 있어요. 프로젝트, 계획에서 파이낸싱, 돈을 차입할 수 있다. 그리고 리츠라는 거는 부동산이라는 특성 자체가 아까 전에 덩어리도 크고 사고 팔고 하기에 굉장히 좀 덩어리가 크고 좀 비싸기도 비싸잖아요. 그럼 저거를 좀 쪼개가지고 아니면 저걸 조금 덩어리가 크니까
좀 유동하게, 좀 유동적으로 좀 만들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싶어서 주식회사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걸 리츠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제 복지적 측면에서, 주택연금, 복지적 측면에서 보는 게 마지막인 거예요. 자, 금융파트에서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뭘 이해를 할까? 돈을 가지고 오는 방식에 대해서 처음에 이해를 하고, 은행 입장에서의 수익과 위험, 그걸 이해하면 되겠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했어. 그러면 돈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은행이 우리한테 돈 빌려주는 방식이 좀 정해져 있구나. 그리고 은행도 그 방식이 원리금 방식이랑 원금 방식 이렇게 두 개가 있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된 회사인데, 뭐가 있었지? PF가 있었고, 그리고 리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금융을 정리하고 넘기면 됩니다. 자, 투자 파트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개발인데, 우리 어디 가가지고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어디가 좀 뭐 개발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이게 돈이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그거를 갖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린다. 처음에 개발이 있어가지고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기에 내가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 같은 거 지을 거야. 그럼 주거용으로 짓는 게 좋을까? 상업용으로 짓는 게 좋을까? 이렇게 머릿속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근처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뭐 주거지로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분석이라고 해요. 분석. 그 분석이 있어가지고 뭔가 전체적인 그 커다란 틀을 갖다가 뭔가 뭔가 좀 더 크게 보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시장 연구라고 하고, 이 중에서 난 이쪽 그 주거용으로 가야겠어. 상업용으로 가야겠어. 좀 더 구체적인 수익이 나오는 거를 의사결정 연구라고 해요. 의사결정 연구. 자, 개발이 있어서 처음에는 분석을 이렇게 하고,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개발하니까 참 좋겠어. 근데 누가 할까? 누가 지을래? 그 누가 지을래를 담당하는 게 방식이에요, 방식. 내가 지을 수도 있고, 국가가 지을 수도 있고, 같이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마지막에 있어가지고는 만들었잖아요, 결국에. 만들었으면 어떻게? 갖다가 팔아야지. 홍보도 하고, 뭐 전단지도 붙이고, 갖다가 팔고, 마지막에 관리도 해야죠. 부동산이라는 게 금방 만들어가지고 뭐 금방 썼다 지웠다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수익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리죠. 분석을 했다가 분석에 딱 될 것 같아. 누가 만들래? 방식을 먼저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만들었으니까 갖다 파는 마케팅, 그리고 이걸 수익 관리하는 관리,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투자 파트는 끝이 납니다. 자, 다음은 정책인데, 아까 전에 그 경제 지표를 본 데 있어가지고 수요 공급을 많이 본다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대체 뭔지,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거예요. 수요 공급 파트가 좀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문제는 전부 다 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수요 공급에 대해 대체 뭡니까? 라고 진짜 기초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수요 공급에 대해서 제가 알려주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그래프라는 걸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눈에 좀 되게 잘 보이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자, 마지막으로는 그 수요 공급이 대체 뭔지, 그리고 탄력성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씁니까? 라면 계산할 거예요. 계산. 자, 그래서 경제에 있어가지고는 수요 공급을 하는데 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탄력성이라는 걸 구하구나. 그리고 좀 더 굳게 이해하려면 문제를 풀어보고 계산을 좀 해야겠구나 하고 정리하고 넘길 거예요. 자, 다음은 정책 파트인데, 아까 전에 이 수요 공급 지표를 가지고 정책이 펼친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 한번 이론적으로, 계략적으로 왜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책을 펼치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부동산 정책을 펼치나요? 아니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않나요? 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원래 세법의 영역이긴 한데, 2차인 세법의 영역인데, 부동산 정책 파트에서 조금씩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 조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정책 파트에서는 이거를 왜 기본적으로 정책을 펼치는지 이유를 보고,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을 보고, 마지막에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정책의 마지막 파트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라는 게 시장에서 뭔가 디테일하고 안정적인 그런 가격을 갖다 좀 원하기 위해 가지고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갖다 도입했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게 처음에 뭔지 이해를 할 거예요. 이해. 자, 감정평가가 처음에 뭐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게 뭐 일단 그냥 이건 듣고 넘겨도 돼요. 좀 딥한 내용이니까. 감정평가라는 거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현한 겁니다. 뭔가 부동산 관련된 좀 더 전문적인 뭐 그런 일을 하구나. 근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부동산을 갖다가 막 평가하는 게 아니야. 원칙이 있어, 원칙이. 그 원칙에 대해서 뭔가 포괄적인 원칙, 그리고 실제 법령이 있는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감정평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했으면 얘네들이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지 계산해 재서 볼 거예요. 계산에 대해서. 그 계산이 보통 시장에 있는 비교 방식, 그리고 내가 공장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찍어 만들 수 있는 원가 방식, 마지막으로 월세 부동산 같은 수익 방식, 그게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표준식 공시가라고 매월 1월 1일날 그 공시를 하는데, 이게 왜 하는지 여기서 내가 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그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 나라 특징들이 뭐냐면 이 거시적인 목표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 세우는 거시적인 목표가 있어. 원래는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 하나는 물가가 안정되도록 나라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꾸준하게 경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제 성장을 갖다 목표로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자리가 꾸준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고용 안전을 하는 거예요. 고용 안전. 마지막으로는 나라가 뭐 무역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수출입 적으로 다른 나라랑 좀 원활하게 해가지고 내가 경제 성장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걸 국제 주식 안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원래 이제 네 가지 큰 목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과학 공부도 해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나는 다 모르겠고 이 물가 안정 이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가 안정에 집중할게요. 미국 연방은행이 이걸 발표를 해버려요. 근데 이걸 발표를 하니까 그게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다 눈치를 보다가 결국 나도 이러면서 물가 안정 체제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래 물가 안정 말고 네 가지를 원래 다 하고 있다가 IMF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물가 안정만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봤어요. 발표를.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이 물가 안정을 제일 목표로 놔뒀잖아요. 이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공시제도가 표준식 공시가라고 하는 건데, 표준식 공시가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적인 필지 한 60만, 70만 가까이 되는 필지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딱 표준적인 지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준적인 지표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준치. 토지 물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판별을 하고 토지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 전달을 하는지 이것저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 안정의 기본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정평가사들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 공시제도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지.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이런 거고 원칙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물가 안정, 토지의 물가 안정인 공시지가 제도를 하구나. 이렇게 하면 감정평가 파트가 끝이 나버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세부적인 목차 정리가 끝나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목차 정리는 끝이 나요. 우리 좀만 힘내보고 다음 강의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